인간은 여타의 동물들에 비해 굉장히 미숙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죠. 도움 없이는 성장할 때까지 살아남을 수 없어요. 제가 미성년자 시기를 살아서 넘길 수 있게 해준 제 인생의 여성은 3명입니다. 제가 태어난 직후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저는 2살 때부터 할머니와 살게 됐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데려다 며칠 밤을 같이 자고 다시 데려오고 또 가끔은 아버지가 데려가곤 했죠. 항상 부모님 중 누군가를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7세 초등생이 되고부터는 어머니와의 만남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주말마다 아버지가 데리러 오셨죠. 할머니는 저녁 때가 되어서야 귀가하셨고 저는 빛이 안 들어오는 빌라에서 대부분의 방과 후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치매에 걸려서 자물쇠를 채워놓은 구석방에 갇혀 있는 할아버지가 계시긴 했는데 별로 도움은 안 됐어요. 오히려 좀 을씨년스런 분위기의 집이었습니다. 집에 와서는 부모를 보고 싶은 마음을 잊을 만한 다른 관심거리를 찾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쏟았죠. 그렇게 하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고 하루를 보낸다는 것은 아버지가 나를 데리러 오는 주말에 가까워진다는 걸 의미했으니까요.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다시 할머니 집으로 오는 헤어짐이 힘들었습니다. 이게 적응이 될 만도 한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하고만 보내는 주말이었기에 가족의 온정을 느끼는데 한계가 있었고 무언가를 더 바라는 마음에 월요일의 헤어짐이 매번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학교도 다니기 이전에 나는 항상 초인종을 기다렸다. 초인종이 울리고 나면 마음이 설렜다. 엄마가 혹은 아빠가 나를 데리러 온 것은 아닐까 기대했다. 우편 배달부 아저씨, 신문 배달형. 항상 결과는 실망이었지만 그래도 기대하며 하염없이 기다렸다. 그때 나는 멍하니 기다리는 것이 유일하게 할 줄 아는 일이었다. 그리고 실망을 참는 것이 2번째로 잘하는 일이었다. 그때의 나는 생각을 닫은 애벌레였다. 실망이 충분히 쌓여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게 될 때쯤 엄마가 가끔은 아빠가 나를 보러 왔다. 북콘서트 때 만나 뵀던 몇몇 분들께서 저의 외모에 대해 좋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외모에 대해 들을 때마다 저의 친어머니를 떠올립니다. 친어머니는 술집에 계셨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분은 시골에서 태어났고 형제가 5-6명쯤, 위로는 2명의 남형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래로 남녀 동생들이 있었고 외할머니는 전화기 사용법도 모르는 완전 시골분이셨죠. 아마 어머니도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으셨을 거예요. 시골에서 상경하셨을 거고 빼어난 미인이셨던 어머님의 직업은 고급 요정 접대부셨습니다. 술을 팔고 노래도 팔고 아마 몸도 파셨겠죠. 기와집에 한복을 곱게 입고 계셨고 지금은 몇 컷 안 남은 머릿속 기억 안에 어머니는 같은 업소의 이모들에게 언니라고 불렸고 기억 속에서 항상 고왔어요. 부잣집 철부지 막내 아들이었던 아버지가 어떻게 다른 세계의 어머니를 만났을지 상황은 대강 상상이 돼요. 실제로 한번 넌지시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양반이 한다는 말이 나는 책임을 지고 싶었다 라는 애두른 표현이었죠. 참 숫기 없는 양반입니다. 언젠가 취학 전이니까 아마 5살쯤 되었을까? 어머니가 저를 데려갔을 때였을 거예요. 낮에 마당에서 놀고 있다가 문득 어머니가 보고 싶어져서 이방저방 기웃거렸어요. 방이 많기도 했죠. 한 방을 열었더니 큰 상에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고 어머니는 남자분 한 분과 대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저씨는 허허하면서 웃어주시는데 엄마는 저를 반겨하지 않고
남처럼 대하는 게 이상했어요. 그때 외삼촌이 저를 급히 끌고 나왔습니다. 아마 그 가게에서 기도를 받던 것 같은데 골목 쓰레기장으로 데려갔죠. 당시에는 골목마다 시멘트로 만든 커다란 쓰레기장이 있었어요. 거기 쓰레기 더미 위에서 맞았었죠. 이게 엄마에 대한 몇 가지 선명한 제 어린 시절의 기억입니다. 중년이 된 저는 거울에서 친어머니의 흔적을 찾습니다. 제 인생 두 번째 여성은 지금은 돌아가신 할머니입니다. 할머니의 친오빠는 한국은행 고위직 간부로 계셨었대요. 산업은행에서 일하셨던 할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릴 때 치매에 걸리셨죠. 인텔리 집안의 며느리답게 굉장히 괄괄한 성격에 훤칠하셨고 지적이셨는데 무엇보다 자유분방하셨어요. 큰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일들을 졸업시키신 강남 엄마의 원조격이랄까? 할머니가 세련되셨었고 그래서 이것저것 배울 게 많았던 것은 저에게 굉장한 행운이었죠. 한 가지 단점이라면 지나치게 자유분방하셨다는 거. 치매에 걸리신 할아버지 대신 부유한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시게 된 할머니는 무서울 것이 없었죠. 그때 당시 서울 부유층 할머니들의 취미는 도박이었어요. 하우스 도박의 정통 원조시죠. 어린 시절 마당 있는 대저택에서 살았었는데 초등학생 때에는 빌라에 있었어요.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집이 계속 작아진 건 할머니의 노름재주가 영 늘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할머니는 항상 저녁이 되어서야 들어오셨죠. 유쾌하고 세련된 할머니가 좋았고 부모를 그리워할 때면 위로해 주셨었던 것도 크게 도움이 됐지만 그 자유분방한 성격 때문이었는지 자주 집을 비우시는 때가 많았고 저는 혼자 외로움을 참아야 되는 때가 많았었습니다. 세 번째 여성은 새어머니입니다. 그분은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으셨지만 책을 열심히 읽으셨어요. 아버지와는 10년의 나이 차가 있었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두 분이 결혼하셨어요. 약간 고지식하고 답답한 면이 있지만 확실히 부지런하고 착실한 성격이셨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부터 할머니와 떨어져서 새어머니, 아버지, 저 세 식구가 함께 살아요. 낯선 동네에서 아직은 어색한 새어머니와의 삶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부모님과 함께 지내게 돼서 좋았어요. 무엇보다 학교 갔다 오면 사람이 반겨준다는 게 막상 겪어보니 참 좋더라고요. 학교에서 어머니 사인 받아오는 숙제도 꺼려 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모로 생소하지만 좋은 것들에 적응해 갔습니다. 저의 유년기는 줄곧 외로움과의 싸움이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 되자 부모와 함께 살게 되고 친구도 2명이나 생겼습니다. 그들 모두 지금까지 연락하며 지냅니다. 평범하게 살게 될 것은 기대도 안 했었는데 하지만 안타깝게 안정은 1년 만에 깨지고 중학 입학과 동시에 1편에서 얘기한 새로운 성격의 고난의 여정으로 이어집니다. 어린 시절 나를 데려가서 재워주던 아버지, 친어머니, 할머니, 셋의 삶의 환경은 너무나 달랐어요. 저는 셋 모두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죠. 혈연이었으니까. 미성년자의 세상을 혼자 살아갈 힘이 없는 나는 그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좋아해야죠. 서로 다른 환경을 살아가는 내가 좋아하는 세 사람. 저의 읽어내는 능력은 이때부터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환경을 살피는 것이 버릇이 되었어요. 아버지, 친모, 계모, 조모, 서로 다른 세계의 사람들. 이들에게 다른 이의 삶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왠지 싫어할 것 같았죠. 그러면서 저는 속하게 된 그때그때 순간의 환경을 수시로 살폈어요. 다시는 쓰레기 더미 위에서 맞고 싶지 않았거든요. 내가 한 말에 따라 급히 얼굴이 어두워지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싫었습니다.
안심하지 않고 주변을 항상 살피던 이 버릇은 나이가 들어 연륜이 쌓이고 나니 조직적 사고를 경계하는 기질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근간 자체가 흔들림을 삶을 줄곧 살아온 때문인지 저는 항상 제가 속한 사회의 세계관에 온전히 몸을 맡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방인의 자세가 몸에 배었습니다. 이제는 가정도 꾸리고 냉난방 잘 되는 아파트에서 살게 됐지만 여전히 언제건 비참한 바닥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긴장감을 에너지의 원동력으로 사용합니다. 저는 딱히 어느 한 분야에서 두각을 보인 인재가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화려한 삶을 산 사람도 아닙니다. 딱히 저의 목소리를 낼 자격을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적도 없는 한 줌에 그저 그런 풀떼기 삶을 살아왔습니다. 예전에 지카님이 하고 싶은 말을 소신껏 담아보라는 충고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땐 제가 지금부터 드릴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기대하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건 그 충고에 힘얻어 그간 아무에게도 하지 못한 음모론 혹은 동화 같은 이야기, 제가 본 사회의 모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비웃음 받기 싫어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던 저의 꿈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지금부터 할 이야기들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 생각입니다. 틀을 벗어난 생각을 할 수 있으려면 먼저 자신이 어떤 틀 안에 살고 있는지 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믿기에 제가 인식한 우리네 사고의 틀을 이루고 있는 패러다임을 부족한 지식으로나마 설명해 볼 테니 잠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각자에게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지는 트리거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근데 말하다 보면 시대의 사상과 사고를 이야기하다 보면 이념과 정책, 정치적 색채가 담긴 민감한 이야기도 피할 수가 없어요. 저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돈 없을 때는 정의당과 민주당의 정책을 지지했고 아파트가 생긴 지금은 국민의힘의 정책을 지지합니다. 어느 한쪽에 편향된 목을 매는 사람이 아닌 편의로 갈아타는 대상으로 정책과 정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가급적 중립 표현을 쓸 테지만 그래도 거슬리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제가 배움이 짧아서 그런 것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린 시절에는 사람에 따라 너무 크게 변하는 환경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이게 가능한 나이가 되자 곧바로 이유가 궁금해졌죠. 인간의 삶은 어떻게, 왜 이렇게 다른가? 지능, 교육, 부모의 재력, 부모의 가치관, 아니면 그 흔한 말로 선택? 삶이 저마다 왜 다를까를 철이 들면서부터 진심으로 고민하게 됐습니다. 내 미성년자 시기에 어른들의 삶은 왜 그렇게 달랐는가? 나는 내 또래의 사람들과 왜 이리도 다른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질문이 잘못된 게 아닌가? 왜 사람들이 다르게 사는지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함께 살 수 있는지를 궁금해해야 한다는 거죠.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살아요. 보여서 시대라는 흐르는 강물을 만들어서 흘러가요. 강물 속 위야 무수히 많은 부침이 있겠지만 멀리서 보면 어쨌거나 강물은 하류로 하나의 물줄기로 이루면서 흘러가잖아요. 이 물길을 만드는 큰 틀이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큰 흐름을 이어갈까? 이 큰 틀을 달리 정치라고 할까요? 경제, 시대정신? 저는 이 저마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국가와 조직을 이어가도록 해주는 것을 패러다임이라고 불러볼게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오늘날의 우리 사회를 점령하고 있는 시대의 패러다임은 이분법인 것 같아요.
마치 제3의 대안은 없는 것처럼 반드시 누군가는 맞고 틀리다. 이런 진영 논리. 발전을 위해서 필요했다는 것은 알겠는데 슬슬 새로운 사고방식이 인류에게 필요한 때가 온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먼저 제가 지난 세월 교육 영역에서 느꼈던 이분법 패러다임의 흔적을 함께 보려 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무언가 지금과는 다른 의견 과정이 있어야 지금의 어두운 예상과 다른 미래가 올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나의 부모들은 서로 미움과 아쉬움, 보고 싶음과 후회, 회한들을 덮고 살아가요. 말로 다 나눌 수 있을까요? 그 많은 감정에 얽히고 설킴을. 서로 너무나 다른 여자 셋의 공통 분모인 자식, 자식의 자식, 이런 존재가 있기에 저마다 마냥 자기만을 생각한 이기적 결정을 편하게 내릴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국가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서로 다른 생각과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국가는 흔히 운명 공동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기적 결정이 허용되고 개인들은 수시로 자기만을 위한 결정을 내리잖아요.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말한 자유시장 경제의 원동력, 그 보이지 않는 손은 결국 개인의 이기심과 생활개선 본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마다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체들이 자신들을 운명 공동체라고 느끼며 한데 묶여 살도록 만드는 거, 전 그게 패러다임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가족은 혈연, 의리, 자손의 존속, 이런 대의를 유지할 수 있어요. 조직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혹은 구성원의 꾸준한 생존권 보장으로 유지될 수 있죠. 하지만 국가적 규모로 가면 국민들을 아우를 수 있는 공유되는 정신이 꼭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세금을 내는 국민의 수가 국부와 직결될 듯한데 열강 입장에서는 소국의 국민들이 탐날 것 같아요. 국민들 사이에 공유되는 정신, 애국심, 이런 게 없으면 과연 국가라는 게 존속될까요? 국민성, 민족의식, 이 패러다임은 지구적 규모로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현생 인류를 의미하는 호모 사피엔스, 이 사피엔스는 종의 명칭이랍니다. 지구에는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등 여러 종의 고대 인류가 순서대로 있었고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최후의 지구 후예들이다. 이게 아니래요. 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피엔스,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같은 동시대의 종들이 여러 종의 고대 인류가 같은 시대에 겹쳐 살았답니다. 그중 일부는 사피엔스가 절멸시키고 일부는 흡수 교배하여 DNA가 섞인 현생 인류가 나온 거래요. 중동, 유럽 거주 인구에게서 1에서 4%가량의 네안데르탈인 DNA가 발견되고 호주 원주민 DNA 중 최대 6%가 데니소바인의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 사피엔스는 사실 단일종이 아닌 거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스스로를 단일종에 근거한 지구촌 하나의 인류로 칭하잖아요. 하나의 집단의식을 가진 구성원들이 덜 싸우지 않을까요? 인류의 상존을 위해서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공유될 수 있는 하나의 패러다임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조심스레 추론해 봅니다. 민족도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단군 왕검의 탄생 신화부터 시작된 한민족, 단일 곰 부족의 직계 후예라는 아이덴티티가 있죠. 근데 단일 민족이 있을 수 있나요? 대륙이 이어져 있으니까 중국, 한국, 러시아 막 다녔을 것 같은데 다니다 보면 뭐 피도 섞이고 이런 거 아닐까요? 태극기의 태극은 송나라 철학자 주돈이 생각한 거래요. 청국장은 중북, 동북부, 청나라에서 기원한 장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화 같은 단일 민족의
패러다임이 존재하는 건 그게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거죠. 아시안, 동양인 이런 명칭들도 사실 정확한 정의는 애매하지만 무언가 막연한 동질감을 느끼게 하잖아요. 간혹 가슴 끓게 느끼는 그 고향감들은 우리만의 유일한 집단을 구성하고 있다는 믿음, 즉 패러다임에 근거한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존한다기보다는 일종의 믿음인 거죠. 현 시대의 많은 패러다임은 다툼, 폭력, 무질서한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조직 속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고의 틀이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나눠봤습니다. 구성원 스스로 원해서 형성된 자발적 패러다임과 국가, 인종, 민족처럼 시대의 지도자들이 먼 옛날부터 화합과 규율의 유지를 목적으로 만들어낸 듯한 인위적 패러다임으로요. 기존의 지식들을 연구하고 공부하다가 어느덧 학습자는 그 지식에 대한 식견을 갖습니다. 새로운 식견을 가진 사람은 같은 대상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스마트폰이 있기 전에도 액정 화면은 분명히 존재했었어요. 터치도 할 수 있었고요. 그러나 그건 제조사가 만들어서 탑재시킨 기능만 정해진 아이콘을 눌러서 작동시킬 수 있는 거였죠. 충분한 기술을 이해하고 사고의 습관화를 거쳐서 새로운 식견을 얻은 사람이 새로운 상품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핸드폰에 넣을 기능을 너희가 만들어라. 만들어진 기능들 중에 쓸만한 것만 골라서 네 폰에 설치해라. 나는 시장만 만들어줄게. 과거에는 제조사가 만들었던 기능들을 그냥 써야 했었는데 이제는 원하는 기능들은 직접 골라서 개인의 활용 목적에 최적화된 핸드폰을 갖게 됐잖아요. 이러면 더 이상 핸드폰이 아니라 컴퓨터가 되죠. 지금 생각해보면 잡스 형님이 만드신 건 핸드폰이 아닌 지금까지는 없던 앱이라는 새로운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 과정을 정리해봤어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기존의 지식을 재해석해서 자신의 새로운 관점을 반영하여 세상에 내놓는다. 근데 그 재해석된 개념이 너무나 파격적이거나 색다르면 일단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돈이 모이는 거죠. 이제 막 시작한 신흥시장에서는 소비자인 나도 생산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요. 잘만 하면 나도 성공한 생산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자면 먼저 뭘 해야 할까요? 일단 시장을 이해해야죠. 근데 신흥시장이라 정보가 없다. 사람들은 최초로 시장을 열었던 이의 식견을 최선을 다해 배우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그 최초의 시장 조성자처럼 생각할 수 있다면 나도 이 시장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테니까. 이쯤 되면 새로운 가치관을 만든 이의 인감됨됨이, 개인적 성향, 이건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심지어 당사자가 이 세상에 없다 할지라도 그 가치관은 죽지 않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관은 패러다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 하에 새로운 시장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준다는 희망으로 자발적인 식견의 모방이 나오고 같은 식견과 사고를 많은 사람이 공유하면 패러다임이 되죠. 아마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지카님이 임장 웹을 통해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시장 아닌가요? 시장을 만들고 비록 초기 데이터는 완성되어 있어 편차가 크지만 자연스레 소비자의 눈에 맞고 적합한 방식으로 작성된 데이터가 걸러질 것이고 이 살아남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상품성 있는 데이터로 양식과 내용을 규격화할 수 있겠죠. 누구나 생산자가 될 수 있고 동시에 소비자도 되는 거죠. 지카님은 시장 조성자가 되고요. 좋은 모델 아닌가요?
무엇보다 이미 애플, 구글을 통해 검증이 끝난 시장 조성 메커니즘이니까 성공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양반 진짜 천재인가 봅니다. 패러다임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생성될 수 있다면 반대로 특정 패러다임에 자꾸 익숙하게 해서 집단의 사고의 틀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약간 음모론틱한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패러다임 내에서 주어진 선택지 내에서만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사회라는 이름의 안전망을 원했던 고대의 개인들이 약속으로 만들어낸 게 법, 행정, 국가 같은 시스템이라면 이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강제성만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구성원의 사고가 너무 다채롭게 퍼져버리면 집단성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이 사고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 생각의 틀이 패러다임이고, 저는 이것이 가족 아닌 타인, 개개인들을 하나로 묶어 국가 형태를 존속시키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국가 운영의 주체인 정치권에서 필요하다면 이용하고 만들지도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직카데미 사기 초반 때 국가의 경제 운영 방식을 설명해 보려고 줄다리기 이론이라는 걸 만들어서 직카님께 보낸 적이 있었어요. 대강의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양 진영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양 진영에는 상극의 두 국민들이 있고, 정부는 어느 한쪽을 보이게 편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금리라는 수단으로 화폐량을 조절해서 간접적으로 어느 한쪽이 줄을 당기기 유리하도록 살짝 줄을 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대강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론으로 시사하고자 했던 바는, 정부는 어떤 사안이건 일단 진영 논리로 끌고 간 다음 어느 한쪽을 지원해서 줄이 항상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유지하게 한다. 이거였습니다. 정부가 진짜 바라는 것은 부자, 가난한 사람, 사교육, 공교육, 특정 계층의 유불리가 아니라 시장 조절의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이때 양 진영을 만들기 위해서 이분법적 패러다임을 활용한다. 이게 제가 생각해 본 거였어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줄다리기를 하려면 먼저 줄이 있어야겠죠. 이는 정부가 개입하는 교육, 경제, 정치 각 영역입니다. 이 줄의 양쪽에는 줄을 당겨서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있죠. 이게 좌우 양 진영이고요. 마지막 중요한 건 게임의 진행을 위해 양 진영이 반드시 상대를 적대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억지로라도 대립 구도를 만들죠. 그리고 정부는 필요에 따라 어느 한쪽 진영을 살짝 티 안 나게 거드는 역할을 해요. 이 역할을 통해 정부는 꾸준히 중립의 입장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심판, 정의 집행자의 역할을 우아하게 할 수 있죠. 국민과 정부가 줄다리기의 좌우 자리를 차지하고 대립하는 형국이 되면 끝이 안 좋아요. 지난 세기 동안 국민과 각을 세우는 탄압과 대리의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해 보니 결과가 영 신통치 않더라는 것을 학습한 거죠. 항상 대립하는 양 당사자가 있고 정부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어느 한쪽을 거들며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거죠. 설령 제 생각이 맞다고 해도 이 자체로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어찌 보면 이만큼의 국가 운영 체계를 생각해낸 것만도 대단한 성과죠. 문제는 정책 운영자들도 사람이기에 항상 자신의 혹은 자신이 속한 조직의 이득을 위해 줄을 과하게 거들어요. 줄다리기 줄이 딱 중간까지만 오면 거드는 것을 멈춰야 하는데 항상 중심이 한쪽으로 꽤 많이 치우칠 때까지 거들죠. 팽팽하게 힘의 균형을 유지해야 줄다리기 게임이 계속되잖아요. 어느 한쪽이 이득을 무리하게 취하느라 과하게 한쪽으로 쏠린 줄을 원상태로 돌리려다 보면 반드시 의도치 않은 희생자가 생겨요. 이미 흐르기 시작한 물줄기의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애꿎은 사상자가 생기는 거죠. 이 사상자는 정치인일 수도 있고 기업인이 될 수도 있어요. 가끔은
평범한 시민이 되기도 합니다. 저만 느끼는 걸까요? 이 줄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정도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요. 원상태로 돌리는 데에는 더욱 큰 희생이 필요하겠죠. 패러다임을 통한 국가 운영의 두 번째 문제는 필연적으로 양자 대립구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의 판단과 진행을 위해서는 무조건 양분된 대립구도를 만들어 놔야 하는 거잖아요. 크게 보면 두 개의 화합을 이룬 거지만 달리 보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서로 다른 덩어리 두 개로 이분해 놓은 거죠. 이런 한계 있는 패러다임 속에서 하나 된 합의는 영원히 불가능하죠. 세 번째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이분법적 사고로 이미 정착되어 버린 우리 시대의 갈등들이 정부 입장에서는 해결되지 않아야 하는 건 아닌가요? 이게 있어야 보이지 않는 정부 역할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왕정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왕, 좌의정, 우의정에 어찌 보면 진정한 삼권 분립이 있었다면 지금은 비유하자면 그때의 좌의정, 우의정들이 돌아가면서 왕을 하는 시대예요. 보수와 진보, 대선과 총선에서 어느 한쪽의 영원한 압도적 승리는 불가하고 국정 운영의 부담 때문에라도 양진영 모두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아요. 어차피 4에서 10년이면 돌아가면서 국회와 대통령직을 한 번씩 장악하게 될 텐데요, 뭘. 핑퐁처럼 터진 문제를 서로 다른 색깔의 정당에게 몇 년간 넘기다 보면 원죄를 따지기가 힘들어지죠. 정치인과 대통령은 특정 지역, 특정 계층, 심지어 자신들의 정당조차도 계속 유리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 유리한 것은 유리한 게 아니죠. 계층마다 공평하게 한 번씩 돌아가는 정책의 유불리가 반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를 위해서 정부는 계속 특정 진영의 좌우 어느 한쪽을 유리하게 해줄 수 있는 줄만 쥐고 있으면 돼요. 그러다가 이 키를 고스란히 다른 반대 진영의 집권 여당에게 이양해주는 거죠. 뒤에서 얘기할 테지만 결론을 간략하게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런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지성의 병렬화, 집단지성이라고 생각해요. 단체가 투표를 통해 양자택일을 하는 게 아닌 저마다의 지혜가 결집된 판단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거죠. 이건 이분법과 완전한 상극에 있는 공감 패러다임이 기반되어야 가능해요. 인류가 가진 가장 위대한 힘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 공감이요. 뭔가 근본적인 운영 방식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공감을 기반한 집단지성으로 내린 초당, 초국가, 초인종적 해법이 아니면 지금의 자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일개 학원쟁이가 지구 얘기를 꺼내는 게 좀 과분하긴 하죠. 근데 전 500년 후에 지구가 온전한 모습일지에 대한 확신이 안 들어요. 저만 그런가요? 교육은 단일 국민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유지시켜줘요. 시험의 결과인 학벌은 국민의 계층과 서열을 세습화, 공고화 시킴과 동시에 가장 중요하게는 서열 간 격차를 개개인 스스로가 인정하게 하죠. 소위 학력, 학벌이라는 것이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무시하기 힘든 무게가 있잖아요. 그간의 기술로는 개인의 목소리를 잠재울 필요가 있었어요. 정책 사안마다 개인의 소리를 일일이 설득하는 과정을 겪어야만 했다면 한 사회의 진보는 너무나 더디었을 것이고 굉장히 많은 소모적 불협화음을 겪게 되었겠죠. 사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국가로 성장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지도 몰라요. 사회의 성장을 유지시켜 줄 만큼의 일정한 발전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 다수의 묵인이 필요했다는 거죠. 절대 군주 시대에는 명령만으로 가능했고 제후들이 힘을 갖는 중세 봉건 시대에는 신의 이름으로 가능했겠죠. 전체주의가 전쟁의 모습으로 전 세계를 휩쓸어 버리는 것을 목격한 인류는 조금씩
다수의 묵인을 위한 더욱 세련된 방식을 고안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나온 게 달러와 이분법적 패러다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 영역에서 패러다임을 유지시키기 위해 묵인되고 있는 모순들을 주목해 봤습니다. 교육과 입시가 일단 너무 다른 거, 이게 문제예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교육과 입시를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이 개념 자체를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육은 교과서로 하는데 수능을 교과서에서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과서는 내신에 나옵니다. 내신 대비를 위해서 학생들은 교과서를 외웁니다. 어떻게 자문해 봐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교과서는 기본서이고 이걸 하고 나서 문제집이나 EBS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하면 된다. 일반 국민들이 교과서와 수능 문제의 내용을 직접 비교할 수 없다면 무심코 넘어가기 쉬운 표현인데요. 교과서는 기본서가 아니에요. 너무 다릅니다. 그게 무슨 기본서예요. 아이의 지식을 다루는 접근 방식 자체가 교과서와 수능은 너무 달라요. 학문이라는 건 관점이 다르면 다른 거 아닌가요? 교과서는 다분히 사실 나열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능은 통합사고력, 이것저것 동시에 생각하면서 새로운 결론에 도달하는 능력을 보겠다라는 거죠. 좀 과장해서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노력파는 교과서 내신, 머리 좋으면 수능, 이런 공식이 성립되죠. 아이의 방향과 지향점이 다른데 어떻게 한쪽이 기본서가 되겠어요? 그냥 수준 차이가 좀 있는 교과서와 수능의 관계? 수준 낮은 책이 교과서, 수능은 뭔가 복잡한 시험. 이게 수험생들의 현실 생각입니다. 그래서 EBS를 만들지 않았나. 기본서를 다 하고 EBS로 심화 연습을 할 수 있게 해 놓았다. EBS 잘 만든 교재죠. 인강도 무료고. 근데 저는 반대로 말해볼게요. 그렇게 창의력, 사고력을 지향하는 설명 방식으로 구성된 고퀄리티 자료를 만들 능력이 처음부터 있었다면 EBS 내용처럼 교과서를 꾸려보거나 아니면 아예 EBS를 교과서로 지정하면 되잖아요. 왜 꼭 선택사항으로 만들어 놓고 개별 구매하게 해놓죠? 그래 놓고 고1, 2 내신은 교과서에서 많이 내요. 그러다가 고3이 되면 내신 범위가 EBS로 바뀌죠. 전국의 고3은 전부 EBS 달달달 외웁니다. EBS를 교과서로 정하면 애들이 내신 대비와 수능 대비를 동시에 할 수 있을 텐데, 특히 영어 같은 경우 수능과 아예 너무나 다른 교과서를 억지로 나가게 만들어 놔서 가뜩이나 바쁜 학생들의 시간을 낭비하죠. 교과서는 권장사항이다. 꼭 모든 학교가 교과서 진도를 다 나갈 필요는 없다. 내신도 당연히 꼭 교과서에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알아서 자체 재량으로 하면 된다. 그니까 그럼 처음부터 그걸 왜 만들었냐고요. 그 논리라면 기본서건 뭐건 처음부터 아예 전부 선생님들 자체 재량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정부 스스로도 원과 교과서만으로는 수능 대비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꾸 EBS를 만드네, 여기서 수능을 70% 내네, 이러면서 매번 정책을 바꾸는 거잖아요. 사교육에 의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놨죠. 학생들이 수능 공부를 할 자료가 없어요. 교과서는 도서 산간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고 일선에서의 교육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기준점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럼 교과서에서 수능을 내던가요? 생뚱맞게 EBS에서 낸다고 하지 말고.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안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교재가 아니니까. EBS에서 수능에 출제되는 내용과 문제를 발췌하는 것을 수능 연계라고 합니다. 이 연계되는 EBS 교재의 반영 비율이 60%, 나중엔 70%까지 됐었어요.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일관되지가 않아요. 반영 비율을 늘렸다 줄였다. 비율은 똑같은데 어떤 해에는 수능의 70%를 EBS 지문과 완전히
똑같이 출제하는 애가 있었던가 하면 또 최근에는 소재 연계라고 해서 사실상 연계가 안 된 상황을 만들기도 했었어요. 이 소재 연계라는 게 EBS 지문과 수능 지문의 소재가 70%까지 같았다라는 건데 EBS 지문이 700개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수능 지문과 같은 소재가 70%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고3 1학기에 중간 기말 두 번의 내신을 봅니다. 이건 EBS에서 나오거든요. 드디어 수능과 내신이 직접 연관 있는 시기를 고3이 돼서 맞이한 거죠. 이때 내신하는 고3들은 EBS를 달달달 외워요. 그렇게 외우고 내신도 대비하고 수능도 대비되겠다 하면서 공부를 했더니 막상 수능을 보니까 소재 연계로 출제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해 졸업생들 열받아서 운동장에서 EBS 화형식 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어차피 공부한 거 뭐가 문제냐 할 텐데 재수생은 내신 없이 1년을 더 공부하잖아요. 이렇게 출제를 해버리면 시간에 여유가 있는 재수생이 엄청 유리해져요. 정부가 수능장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이 소재 연계 얘기를 안 해준 거죠. 변별력 조절의 수단으로 교과서와 EBS가 존재하는 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과거 대치동에서 학생 전과목 컨설팅을 할 때 교보문고에 나온 고3용 수능 대비 전 과목 문제집을 전부 구매해 본 적이 있었어요. EBS와 역대 모의고사 단순 짜집기 한 것을 빼면 전 과목 교재 구매하는데 50만 원도 안 들어요. 그만큼 시중에는 교재가 빈약하다는 거죠. 사실 이 정도 규모의 국가적 시험임에도 수험생들은 각 학원 강사들이 만들어 놓은 교재들에 의지하지 않으면 최신 경향의 공략 문제를 충분히 풀어볼 방법이 없습니다. 국가가 정한 공식 수능 대비서가 없다는 게 가장 큰 근본적 문제죠. 왜 국가는 학교 진도와 수능을 통일시킬 공식 수능 대비서를 정하지 않을까요? EBS로는 부족합니다. 일단 문항 난이도가 너무 낮고 실전 모의고사 연습 문항 개수도 너무 적어요. 학생들은 필연적으로 개별 강사들이 만들어 놓은 교재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통일된 공교육 교과과정은 교과서밖에 없어요. 결국 수능을 교과서에서 내고 킬러 문항을 없애라는 얘기인데 근데 잘 보세요. 수능을 교과서에서 낸다, 안 낸다의 이분법으로 끌고 가잖아요. 교과서의 내용이 수능을 못 따라가니까 처음부터 여기에서 낼 수 없는 게 문제고 수능을 지탱할 적당한 교재를 국가가 안 만드는 게 문제인데 계속 수능을 교과서에서 왜 안 내냐? 배우지도 않은 킬러 문항은 왜 내냐? 왜 수능을 대학 수준에서 출제하냐라고 하면서 누군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라는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죠. 그리고 자신은 중립적 정의 수행자로 만들죠. 교과서 내용을 바꾸거나 교과서를 없애거나 국가가 만든 수능 대비서를 학교에서 의무로 가르치게 한다라는 식의 제3의 사고를 못하게 교과서에서 배운 데서 공정하게 내라고 지시합니다. 정부는 이 정도로 큰 국가적 규모의 시험을 준비하는데 학생들이 얼마 안 되는 사설 출판물이나 사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교육 풍토를 꾸준히 마련합니다. 위험한 역발상을 한번 해볼게요. 수능 대비서 제작 능력은 이미 EBS 교재로 증명해 놓고 적당한 교과서를 만들지 않는 진짜 이유는 혹시 정부가 사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모습이 계속되기를 원하기 때문 아닐까요? A이면 B이다. 이걸 B가 아니면 A가 아니다. 처럼 낫을 붙여서 전후를 뒤집은 게 대우명제인데 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도 참입니다. 교과서는 기초 지식을 쌓기 위한 기본서다. 대우명제는 기본서가 아니면
교과서가 아니다. 즉, 교과서는 반드시 기본서의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가 되죠. 교과서는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일 뿐이다. 본격적인 수능 대비는 일선 학교에서 재량껏 학습시킨다. 대우명제는 일선 학교에서 재량껏 학습시키지 않으면 수능 대비가 안 된다. 즉, 수능 대비는 학교별 재량이니까 고3들의 수능 결과도 전적으로 학교 책임이 됩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완벽한 수능 대비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과서가 전국에 배포되고 모든 학교가 의무로 사용한다면 일선 학교에게 재량권을 인정해줄 명분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 스스로 야심차게 만들어 놓은 교재에 자신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 되니까요. 분명 모든 학교 학생들은 교과서를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겠죠.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전교 1등 서울대, 전교 2등 연대, 전교 5등 중앙대, 이런 식으로 학교 등수가 곧 대입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믿겠죠. 왜?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공립고에 들어가서 국가에서 만든 교재를 열심히 공부했고 전교 1등을 했는데 당연히 하라는 거 다 한 나는 가장 높은 수준의 대학을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전교 1등이 서울대, 의대에 못 가게 된다면 왜 나는 못 가냐라는 질문에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모든 학교가 같은 수준으로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고 소속 고교와 관계없이 같은 동수의 학생은 같은 실력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분노한 학부모들은 옳고 그름을 떠나 국가 교육 정책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표하고 비난의 화살은 정부로 향하겠죠. 줄다리기 이론에서 말한 바처럼 정부는 절대 국민과 각을 세우는 입장에 들어서면 안 돼요. 정의로운 중립적 심판자의 역할을 유지해야 합니다. 완벽한 교과서의 존재는 교육을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형국으로 만듭니다. 이러면 공정성의 성격이 바뀌죠.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수능 문항의 공정성은 제 생각에는 아무도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른다는 폐쇄성으로 보장되는 것 같아요. 각색해 보자면 수능은 출제 전까지 어떤 게 나올지 알 수 없다. 이 폐쇄성이야말로 수능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수능 대비 교재를 국가가 만들고 그 안에서 출제하면 사고력과 추론 능력을 본다는 당초 수능의 취지가 사라진다. 출발선이 공정하다는 거죠. 그런데 수능이 특정 교재에서 나온다면 문제의 성격을 모두가 아는 상태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지금은 수능 결과의 차이가 정보의 차이에서 나오죠. 학원, 인강, 선생님의 수업력, 참고서 이런 통일되지 않는 정보의 차이에 근거해서 성적 차이가 나온다고요. 수능은 창의력을 보는 문제라서 범위에서 낼 수 없다. 그래서 출제 문항에 대한 폐쇄성이 생명이다. 이건 반만 맞는 말 같고요. 출제 문항이 어떤 게 나올지 알 수 없기에 그만큼 정보를 쥐인 사람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인 거죠. 우리가 동일선상에서 같은 교재를 보는 상황이면 개인의 노력이 성적의 차이를 가져오는 변수라서 줄다리기의 키는 개인에게 돌아가게 되죠. 하지만 지금의 폐쇄적 문제 출제 방식이라면 정보가 곧 키이고 정보는 사교육 중심지가 쥐고 있죠. 정부가 비록 학생 개개인의 수능 성적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겠지만 수능 문항이 고난이도로 나오느냐 아니냐로 정보에 대한 의존 정도, 즉 사교육 의존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로 사교육 중심지에 집값을 조절할 수 있는 키를 정부는 쥐고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정부라면 입시 방식에는 크게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교육이야 어차피 학교, 학원, 가정에서 하는 거고 입시로 당해 국민 중에 1급을 걸러내서 정부가 관리하기만 하면 국부는 유지가 되는 건데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지건 1급은 나오잖아요. 오히려 입시 정책을 통해서 강남 3구, 용산구, 수성구, 해운대구 같은 고급 부동산 1급지의 아파트 가격을 상향 안정화시키는 거에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너지면 파란 당, 빨간 당 모두 존재 가치가 의심되는 대위기가 오는 거잖아요. 결국 두 정당 모두 지금의 입시와 교육의 이원 체제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게 아닐까. 이를 위해서 대입 결과의 책임을 국가가 아닌 학교, 정확히는 일선 교사에게 돌리는 수능의 교육 재량권이 인정돼야 하고, 또 이를 위해서 완벽하지 않은 교과서가 필요하다.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지금부터 현 교육과정과 수능 입시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입체계는 수능과 내신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험을 잘 봤느냐,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잘 봤느냐로 대학이 결정됩니다. 내신은 학교 시험이고 수능은 교평, 주관, 국가시험이에요. 고교 1학년 때 배우는 것은 수능 범위가 아닙니다. 고2부터 고3 1학기 때까지 배우는 내용이 수능의 범위입니다. 고등학교의 중간 기말고사는 교과서의 대단원 단위로 범위가 정해지죠. 수능도 고2부터 고3 1학기까지 나간 이 대단원이 범위가 됩니다. 국영수 탐탐, 수능 5가지 영역을 학교의 모든 진도가 끝난 고3 6월부터 5개월 만에 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실제로는 모든 수능 진도를 고2 때 다 나가고 고3은 EBS에만 집중합니다. 이를 위해 고3 1학기 내신도 EBS에서 출제하죠. 고1은 수능 범위가 아니라던데 진짜야? 고1 교과를 공통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게 꼭 필요한지는 의문이에요. 고교 2학년을 대상으로 지난 고교 1학년 과정이 수능에 도움이 됐는가? 라고 질문을 하면 다들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질문을 바꿔서 1번 1학년 과정을 하고 난 후 고2 수능 대비하는 것, 2번 1학년 때부터 곧장 고2 수능 대비하는 것, 이 중에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질문에는 100%가 이 안을 선택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고1에게 해보면 아무도 판단을 못해요. 배울 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고2 말엽 되어서 보니 너무 돌아서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고2 때 할 공부량이 너무 많거든요. 그냥 고1 때부터 수능 진도를 여유롭게 나가는 게 훨씬 좋다는 생각을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게 되는 거죠. 한 예로 탐구를 보겠습니다. 정식 입시 얘기는 지금 못해요. 표가 복잡하지만 다른 것은 무시하고 사회와 과학 쪽만 볼게요. 노란색 고1 때에는 통합과학, 통합사회 이렇게 두 과목을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공통 교과서로 배웁니다. 이건 수능에 안 들어갑니다. 오로지 내신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고2가 되면서 물리, 화학 같은 과학 과목들과 생활과 윤리, 세계사 같은 사회 과목들을 배우죠. 이건 수능 범위입니다. 앞서 정보의 차이가 입시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했었죠. 이제부터 정보를 알려드리면서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두들 수험생활품을 하고 생각하시고 들어봐 주세요. 감정이입이요. 흔한 풍경이 고1 올라가는 중3 겨울방학 때 저 멀리 대치동까지 가서 고1 통합과학 수업을 듣는 거예요. 이건 내신용 과목이니까 자기가 갈 고등학교의 내신 성향을 잘 아는 진학 고교 인근 학원에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어떤 학생은 이 예비 고1 겨울방학 시기에 물리 1을 공부해요. 당장 고1 돼서 2달 지난 5월 첫 주가 중간고사 시험일입니다. 지금 고2 때 할 어차피 잊어버릴 물리를 공부하면 안 되죠. 수능에서는 탐구 2과목을 선택합니다. 사회, 과학, 어느 교과에서건 고를 수 있습니다. 내신에서는 3과목을 골라야 됩니다. 당연히 내신 3개와 수능 2개의 탐구 과목이 겹쳐야 유리하겠죠.
근데 이 선택을 고1 6월에 미리 합니다. 선택해서 학교에 냅니다. 나중에 바꿀 기회를 줍니다만 학교에서도 미리 파악해야 고2 수능 수업 TO를 정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고1이 되기 전에 고2 때 할 수능과 내신용 탐구 과목을 미리 정해놓고 중2, 3 때 인강으로 공부한 학생이 고2 때 유리해지게 되겠죠. 수능, 국, 영, 수, 탐 5과목 중에 무려 2과목을 미리 공부했다는 건 굉장한 이득이 될 거예요. 선행학습할 때 다들 국영수만 신경 쓰는데 그건 어차피 수능장 들어갈 때까지 공부해야 하는 거고, 고2 때 마주칠 내신용 3과목이자 동시에 수능용 2과목에 해당되는 탐구를 미리 공부해야 된다는 건 굉장한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무엇보다 겉핥기 시기라 할지라도 중2, 중3 때 이걸 먼저 해놓으면 학생의 진로에 대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고1, 고2 때에 들어서야 하게 되면 자기한테 안 맞는 과목인 걸 확인했어도 이거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억지로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죠. 미리 해놓으면 내신과 수능 성적에서도 유리할 뿐더러 고2 때 국영수에 쏟을 시간까지도 확보하게 돼서 여러모로 이득이죠. 그럼 궁극적 질문, 고2 때 할 수능 탐구 수업을 중2, 중3이 인강으로 할 수 있겠는가? 충분합니다. 직접 한번 보시면은 느낌이 오실 거예요. 특히 현직 베테랑 교사들이 촬영한 EBS는 쉽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EBS 잘 만든 교재예요.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촬영도 해 놨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팁이면서 동시에 문제제기입니다. 저는 입시 전문가가 아닌데도 이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각 학원가에 있는 전문 학습 진학 상담 선생님들의 실력은 더 대단하겠죠. 정보력의 차이가 결국 학업 성취도의 차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반증이었습니다. EBS가 유일한 국가 공인 수능 대비서라면 그걸 고2 때 미리 나가면 되잖아. 안 돼요. 당해 고3용 EBS는 고3 대략 1월 말부터 늦게는 5월까지 순차적으로 나옵니다. EBS 발행을 고2 12월에 일제히 해주면 고2 기말고사 직후 바로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출시일이 너무 늦죠. 국가가 정해놓은 스케줄을 따르면 고2 기말고사 직후 사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학습의 공백기가 피치 못하게 생깁니다. 근데 고1 때 수능 모의고사를 보지 않아? 그리고 일부 과목은 내신 시험 범위의 교과서뿐만 아니라 이전에 본 모의고사가 들어가잖아? 그럼 수능 대비되는 것 아니야? 모의고사는 1년에 4번 시행해요. 시, 도와 상관없이 학교 재량으로 학생들이 총 몇 회를 치를지 정하고요. 대체로 2번 봅니다. 주관을 한번 보시죠. 각 시에서 주관하죠. 해당 시 교육 공무원님들이 교과서에 근거해서 출제합니다. 일정 범위에서 내는 평가고사지 수능 모의고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명칭도 전국 연합 학력 평가고사입니다. 일단 1학년 과정은 수능 범위가 아니니까 엄밀히 말하면 문항들이 수능과 관계가 적죠. 이게 내신에 설령 들어간다 한들 수능 대비는 안 됩니다. 수능 범위인 2학년 시험도 3월, 6월, 9월, 12월 각 달마다 나갔음직한 대단원으로 연평 문항을 출제합니다. 결국 고2 12월은 되어서야 진도가 얼추 끝났다고 생각해서 전 범위에 걸친 문항이 나오는 거죠. 이 연평 문항들이 내신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전 범위에 걸쳐 사고력을 다루는 수능을 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교평도 문제 형식이 수능과 일치한다 뿐이지 문제 내용과 성격은 수능과 같은 시험이 아니라고 시험 명칭에서부터 이미 선을 그었던 거죠. 결국 아이들은 교과서만 줄창 공부하는 거예요. 내친 김에. 그럼 고3이 되면 문제가 달라지느냐? 3, 5, 7, 10월은 고1, 2처럼 여전히 연합 평가고사죠. 근데 6월, 9월은 수능 모의평가입니다.
이때 문항은 수능처럼 박사 학위의 교수님들이 출제하시고 학교 선생님들이 의견, 감수 과정도 겪어요. 문제의 수준이 박사들이 내는 수능과 매우 흡사하죠. 연평을 출제하시는 교육 공무원님들을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라 6월, 9월 수능 모평 같은 교수진과 학교 선생님들이 연합한 정식 진짜 모의고사의 횟수가 너무 적은 게 문제예요. 실제 고3에게는 5월 말이 간신히 내신 다 끝난 시점인데 이때부터 보는 시험 2번으로 수능을 감지해야 해요. 불합리한 감이 있죠. 학생 입장에서 수능에 근접한 수준 높은 문항을 미리 풀어보려면 사교육기관에서 만든 모의고사에 의존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죠. 학교에서 어쨌든 고1 진도를 나가면서 수능도 해주면 힘들어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왜 안 해주지? 정부가 만들어 놓은 법 중에 선행학습 금지법이 있어요. 학교건 학원이건 선행학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교육 억제 방안에서 무분별한 선행을 하지 말라는 의도로 만들었다는 게 표면적 이유인데 이게 명분이 약해요. 고1은 수능 범위가 아니라고 했죠. 고2가 수능 범위인데 선행학습을 금지했기 때문에 고1은 고2 과목을 미리 공부하면 안 돼요. 이건 고1이 수능을 미리 공부하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고2가 돼도 수능 진도 나가는데 1년을 꼬박 써도 부족할 판이라 미리 고3 걸 풀어볼 여유도 없고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니 풀어봐도 안 돼요. 뭔가 잘 짜여진 틀 같죠. 과연 정부는 이렇게 법제화시킨다고 국민들이 진짜 그대로 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누가 이렇게 해요? 수능 모의고사를 풀어보겠죠. 1년 내내 수능만 한 재수생과 싸워야 하는 고3 입장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구나 수능 공부를 고1, 2, 심지어 중학 때라도 하지 않을까요? 경제 원칙으로 움직이는 학원은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에 맞춰서 수능 선행 입시를 준비시키는 역할을 할 테고 국가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따라야 하는 학교는 자연스레 수능에 리드미컬하게 대처할 수가 없겠죠. 학생이 누굴 더 의지하겠어요? 저는 공교육 위상 저하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까지 나열한 사항들이 저에게는 하나같이 사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생각됩니다. 반대로 선생님들이 역량을 발휘할 길은 이래저래 막혀있는 듯 보여요. 자연히 선생님들에게는 무능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게 되어 있죠. 이번에는 수능에 대해서 알아보죠. 그러고 보니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공부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건데요. 혹시 지난 수업 때 얘기했던 암기, 식견, 이 영역에 대한 것이 기억나시나요? 제가 학생들 수업할 때 거의 매번 얘기하는 건데요. 먼저 이 개념부터 복습할게요. 공부는 암기 이해, 사고의 습관화, 이게 먼저 이루어지고 레벨 1에 해당하는 능력이죠. 이걸 해낸 사람들이 식견, 시해, 깨달음 이런 게 있는 레벨 2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었어요. 오늘은 이걸로 입시의 성격을 설명해 볼게요.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9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 이전에는 학력고사 시기였죠. 잠시 그 시절의 정부 형태를 떠올려 보세요. 50년 한국전쟁 직후 급격히 배고픔과 싸우며 국가 재건을 꾀했었던 대한민국 정부는 상당히 엄혹했던 군사정부의 통치 기간도 있었고 민주화로 성큼 나아간 시기도 있었지만 그 어떤 성격의 정부건 최우선 당면 과제는 국가의 발전, 배고픔에서 벗어나는 거였습니다. 국가가 원하는 인재상이 시험에 그대로 반영되었는데요. 학력고사가 원하는 인재는 지식을 잘 습득하는 유형이었죠. 바꿔 말하면 조직에 순응하는 똑똑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97년 수능체제로의 전환은 국가가 원하는 인재상이 바뀐 것을 의미해요. 수능시험의 특성으로 흔히들 말하는 통합사고력, 추론능력, 연역적 사고력 이런 용어들이 의미하는 건 전부 미래예요. 추론, 사고 이런 게 주어진 팩트들을 보고 기존의 사실들이 아닌 제3의 개념을 생각해내라는 거잖아요. 생각해낸다는 건 미래를 떠올리는 거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요. 앞서 일부에서 고대 인류가 왜 시험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봤었는데요. 고대 인류는
식견이 있어서 앞으로 닥칠 재해, 환난에 대비할 수 있는, 즉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을 뽑아서 지도자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 시험을 탄생시키지 않았을까 하고 저는 생각해 봤어요. 추론 능력을 중요시 여긴다는 수능은 레벨 1의 암기, 이해, 습관화의 다음 영역인 레벨 2의 식견, 지혜, 미래를 예상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는 시험임을 대놓고 천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암기 위주의 지식 나열형 교과서와 수능의 방향성은 본질적으로 맞을 수가 없어요. 시험 제도를 교육과정이 못 따라가죠. 그런데 이 식견의 영역은 다양한 각도에서 사물을 보는 눈을 키우고 다채로운 식견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봐야 성장하는 거예요. 어두운 방에서 혼자 열심히 고시 공부하듯 접근할 수 없다는 거죠. 다채로운 식견을 가진 사람들을 보려면 인강이나 학원을 통해 다양한 설명을 많이 들어봐야죠. 미리 선행한 친구들이 더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것에 대한 설명을 더 여러 번 들을 시간을 얻게 되잖아요. 판단력과 지혜를 보는 수능의 성격상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수능 영어와 국어 비문학의 읽기 지문은 대학교 1학년 교양 수준에 준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게 교평의 대전제입니다. 고등교과 수준에서 내면 지금이야 통합됐지만 과거 문이과 특정 과목을 공부한 친구들에게 유불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고교 화학 수준의 내용이 국어 영어 지문에 나오면 화학을 공부한 학생은 안 한 학생보다 지문을 쉽게 읽게 되겠죠. 이로 인한 유불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 대학교 1학년 교양 수준에 준하는 내용을 지문으로 다룬다는 거죠. 이걸 저는 조숙함을 평가한다라고 표현해요. 안 배운 내용을 주고 빠르게 읽고 이해하는 이해 능력이 이게 고교 1학년 때부터 외우고 배운다고 이게 익혀지거나 얻어지는 그런 능력인가? 사실은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 또래보다 조숙한 친구, 이해력이 좋은 친구들이 잘 볼 수밖에 없는 시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능은 스테나인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9등급 제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평균 성적을 받은 사람들을 5등급 그룹에 넣고 좌우 비율에 따라 평균보다 뛰어난 사람, 부족한 사람을 가르는 제도예요. 1등급을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문제의 난이도와 관계없이 항상 당해 사람들이 받은 평균으로부터 좌로 얼마나 멀리 벗어났는지에 따라 1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남보다 잘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한 소리 아니냐, 경쟁이 원래 그런 건데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걸 한번 보시죠. 수능 영어 절대평가제와 합쳐지면 이렇게 됩니다. 다수가 3, 4등급에 몰려있죠. 그에 반해 여전히 1등급은 적죠.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스테나인 제도는 학생의 전반적인 능력을 고루 보는 것이 아닌 월등한 능력자가 등급으로 쉽게 눈에 띄도록 만든 시험이에요. 시험이 어렵건 쉽건 무조건 평균보다 월등히 뛰어나야 우수한 등급을 받죠. 1등급만 추려내면 된다는 의도가 보이는 등급 방식입니다. 요즘 층간소음 사건부터 테러 사건에 이르기까지 불안한 일들이 많죠. 외신들이 치안이 훌륭한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의아해합니다. 우리나라의 치안이 좋긴 하죠. 그리고 일선 경찰관님들이 몸을 아끼지 않고 막아주신 덕분에 이 정도까지 유지된 게 맞기도 하죠. 하지만 그간 강력 범죄가 적었던 것이 오로지 훌륭한 치안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한민족 대한민국이 여지껏 버텨온 그 저변의 진짜 힘은 서로 이해하는 공감의 정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근 20여 년 동안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표현되는 사건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가 부와 돈에 집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정서 바닥에 깔린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당하는지를 계속 보면서 쌓인 두려움 때문은 아닐까요? 그리고
이 두려움은 한민족의 최대 무기인 공감 능력을 마비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은 나의 공감을 필요로 하지 않고 나 또한 그들과 공감이 되지 않으니까. 수능을 대하는 학생들의 마음에도 이런 두려움은 있습니다. 내가 6등급을 받았다 치겠습니다. 죽으라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5등급을 받습니다, 이젠. 자, 전 이제 인정받나요? 너? 평균이네. 평균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5등급이 아니라 평균. 노바디. 평균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제 간신히 평범한 학생이야. 더 열심히 했어요. 우와, 그래서 4등급까지 올렸습니다. 나 4등급이에요. 지금은? 너 말 못 알아들어? 평균이라는 건 대다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잖아. 4, 5, 6. 평균이라고. 죽도록 해서 네가 올라온 거. 평균으로 올라온 거라고. 이거 사회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초봉 350만 원 받았다. 남들이 부러워한다. 우와, 너 대단하다. 금융권 들어갔다. 죽도록 노력하고 야근하고 20대 청춘 다 날아가고 30대 중반 또 죽도록 노력해서 월급 500, 600, 700. 우와, 대단하다. 엄청나게 벌었어. 과장이야. 이제 40에 50을 바라보고 있어. 나의 이름은 뭐죠? 평균. 나는 누구? 노바디. 말이 좋아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산업 역군이지 노바디잖아요. 유튜브 틀면 먹고 입고 벗고 때리고 100만입니다. 한 달에 1억을 번대. 노바디인 나는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달려왔는가 서글프지 않을까요? 20대, 30대도 아닌 10대가 죽도록 노력해서, 정말 노력해서 6에서 5, 5에서 4 이렇게 올렸더니 이제 평균 구간으로 들어왔대요. 모두가 노력하면 안 돼요. 평균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30점 받아서 6등급이었는데 모두가 다 죽으라고 노력하면 나는 60점을 받아도 6등급인 거예요. 이 제도의 잔인함은 개인의 과정이 숫자에 묻힌다는 거죠. 노력이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내 보이고 싶어? 그럼 다른 모든 이들보다 압도적인 성장을 보여. 근데 그건 불가능하죠. 기존의 1등급들은 바보입니까? 애초에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었다면 나는 처음부터 1등급을 받았겠죠. 이 제도는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고 지탱해준 공감 능력이 빛을 잃게 만드는 정책이에요. 공감과 정, 상호 간의 이해로 직접 보지 않았어도 상대의 삶의 과정을 느낄 수 있었기에 서로 양보하면서 여기까지 온 건데 30점에서 50점, 50점에서 65점. 과정은 하나도 안 보고 자신이 평균보다 뛰어나다는 것만 숫자로 증명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현대 사회의 삭막함은 아파트가 아니라 제도가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걸 따라가서는 안 돼요. 우리 대한민족이 서로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2차 세계대전 미 군인 머리통에서 나온 스테나인 제도 따위보다는 훨씬 값지고 고상하고 품이 있는 겁니다. 수능은 대학교 1학년 교양 수준에서 출제하고 스테나인 제도로 평가한다. 이 두 가지가 수능 1등급의 커다란 벽처럼 느껴집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한 고위직 공무원의 말이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편으로는 수긍이 가는 대목이죠. 정부는 교과서로 공교육을, 수능으로 입시를 이렇게 양분한 교육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왜 수능과 방향도 안 맞는 교과서를 고집하면서 자꾸 추가 대안을 낼까요? 왜 교평에서 만든 수준 높은 모의고사는 굳이 고3이 되어서야 그것도 단 2번만 볼 수 있게 해놨을까요? 왜 가뜩이나 바쁜 아이들이 고1 때 일부 과목의 비수능 진도로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이 체제에서는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와 입시를 담당하는 학원이라는 역할 구분이 생깁니다. 학교, 즉 교육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학원을 선택해서 입시의 결과를 학생이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높은 수준의 사교육을 위해서는 돈이 듭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전국에 자율고 열풍이 일었습니다. 자사고, 자율고들의 가장 큰 장점은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전액 혹은 일부 안 받는 대신 교과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명문 9대 자립형 사립고는 몇몇 월등한 학생들의 특권이었지만 자율고 대중화를 겪으며 이젠 중학생이 고교 교육도 선택할 수 있는 완전 경쟁의 시대가 됐죠. 결론적으로 교육과 입시 둘 다 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단 이때 드는 돈은 액수가 좀 큽니다. 적게는 7억, 많게는 40억까지 들어야 돼요. 왜? 고교 학업의 수준이 높은 만큼 학원가의 선행 도움을 받지 않으면 진학 후 경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학원가 인근에 사는 사람일수록 유리해서입니다. 사교육의 입지가 탄탄한 지역은 당연히 집값도 비쌉니다. 교육 현장은 수능 대비를 사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는 특정 학군지의 집값 버팀목 역할을 하죠. 지역 자사고 또한 인근 지역의 전 월세 하한선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듯 보입니다. 만일 공교육이 교육에서 멈추지 않고 입시까지 완벽히 감당한다면 정부 입장에선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특정 학군지가 아닌 전국의 학교별로 골고루 우수한 인재가 쏟아져 나오게 되겠죠. 지금 시대의 정치권의 보수와 진보는 더 이상 민주화가 아닌 각각 많이 가진 사람과 상대적으로 적게 가진 사람의 지지를 지향합니다. 보수가 많이 가진 사람들의 표를 얻으려면 사실이건 아니건 상대적인 우위를 점한다는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해요. 비싼 지역에 사는 사람이 다양한 사교육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유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느낌이요. 진보 또한 불평등한 여건이라는 인상이 있어야 평등을 외치는 자신들의 존재 가치가 성립되잖아요. 그렇게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가치관이 사교육 비용과 성적은 비례한다. 이거죠. 이를 상징하는 것이 강남 3구를 위시한 학원가들이고요. 보수는 이를 추앙하고 진보는 이를 적대하며 각자의 존재 가치를 피력합니다. 찬물을 끼얹어서 죄송한데 사교육 비용과 성적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단지 강남 3구가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진보와 보수의 사교육 프레임이 있을 뿐이죠. 아이가 받은 사교육에 비례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능과 내신의 성격에 대해 말씀드렸었습니다. 아마 여러 번 들어보시면 수능의 가장 본질적인 면인 식견, 대학 수준의 글을 읽고 쓰는 능력, 수능과 내신의 공략 시점, 이런 등등에 직접 거론한 것 이외에 공략법도 아마 머릿속에 그려지실 겁니다. 정책의 원리 위주로 설명했기에 어쩌면 사소한 교육정책 변화의 의중까지도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사교육에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는 거지 절대 비용에 비례해서 성적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막상 입시 결과 보면 수능 고득점자들은 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당연하죠. 학생 수가 많으니까. 자사고, 특목고 얘들이 대학 진학률이 더 높던데? 이것도 당연하죠. 처음부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일반고 애들보다 많았었으니까.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상위권이 일반고보다 한 개 등급 정도 더 두터운 것 같아요.
일반고의 1에서 3등급이 공부한 학생이라면 자사고는 4등급 중반까지 아니면 5등급 초까지 공부를 꽤나 열심히 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수치적 결과는 당연히 좋겠죠. 근데 노력 대비 성과, 가성비로 보자면 일반고 학생들의 결과가 더 좋은 수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밑에서 뚫고 올라온 순위를 뒤집은 친구들이 더 많다는 거죠. 이제 다음 두 문장의 오류가 보이신다면 레벨업이 완료된 겁니다. 근데 잠시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사실 사교육, 공교육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모든 이분법의 시작이죠. 사교육과 공교육 구별의 실체가 있기는 한가요? 학원 선생님이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하면 이건 사교육인가요? 공교육인가요? 학교 선생님이 교직 그만두고 학원에 수업하면 사교육인가요? 돈을 학부모에게서 받으니까? 그럼 서점에 돈 내고 보는 EBS 교재는 사교육 참고서입니까? 교과서입니까? 수능을 70%나 내는데 참고서입니까? 돈 많이 받으면 사교육이요? 자사고, 특목고, 학기당 학교에 내는 돈 맘카페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일부 자사고에 1년치 학비면 그 돈으로 강남에 학원 여러 군데 1년 내내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책을 제가 만듭니다. 근데 저는 오로지 효율성만 따지는 독재자입니다. 이런저런 여타의 이유로 사교육은 필요하다. 이건 정책으로 영향력을 조절할 수가 있다. 국가가 줄다리기에 균형을 맞춰놓고 수능, 학교 교육, 어느 한쪽의 비중을 정치적 구미에 맞게 나의 지역별 선거 득표에 유리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일단은 제일 먼저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힘부터 빼앗아 놔야 할 것 같다. 사실 오로지 공정성만 생각하며 입시에 접근하려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는 귀찮다. 난 내 나름의 거시적인 국가 운영 시각이 있다. 내 입장에서 교육만 생각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근데 만약에 교사가 강사와 합이 맞아서 이 두 교육 전문가 집단들이 순수한 교육 공정성을 외치며 사사건건 걸고 넘어진다? 상상만 해도 피곤하다. 왜들 그 난리들인지. 그들이 하자는 거 전부 다 해도 결국 1등급 인원은 해마다 똑같지 않은가. 방법을 어떻게 하든 결국은 똑똑한 사람이 잘 보게 되는 게 시험 아닌가. 내 생각엔 어떻게 해도 공정할 것 같은데. 바로 이 부분이 위험한 거예요. 바로 여기, 이 지점이요. 가르치는 사람은 도덕적이고 성실한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이 1등급을 받기를 원해서 이 마음을 교육에 담죠. 하지만 관료주의는 숫자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보니 인원수에만 관심이 있죠. 정부 입시 정책 중 어느 지점에 선하고 정의로운 미래 인재 육성 이런 표어가 보입니까? 일개 학원쟁이가 감히 할 말은 아닙니다만 정의를 점수로 매긴다면 1등급의 질은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비리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교육자가 물러설 수 없는 정부와 대립해서라도 물러서면 안 되는 마지노선입니다. 우리는 학생의 정신과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교육 과정에 집중합니다. 정부는 입시의 결과에 주목합니다. 관점이 이렇게 다르니 어떻게 합이 맞겠습니까? 지금까지 교육과 정치를 통해 제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어느덧 익숙해진 사고의 패러다임을 인식하자는 겁니다. 존재를 인식하는 순간 이후의 판단 때마다 틀을 의식하게 되고 그러면 더 나은 방식에 근거한 사고를 하려고 노력하게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 만들어 놓은 이지선다에서
양자태계를 하면 결정을 빠르고 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 개인은 자기가 관심 있는 현안을 골라서 옳고 그름만 결정하면 됩니다. 사회가 순항 중이고 국가의 운영을 주도하는 리더들이 지혜롭고 시스템을 구성한 당국자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러나 새로운 난제가 등장하여 보기 자체가 없는 상황에 닥치면 대응이 어렵습니다. 양자태계를 강요받는 이분법적 패러다임에 익숙한 시스템 속의 관료는 위기시 놀라울 정도로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티핑 포인트. 갑자기 뒤집히는 점입니다. 때로는 엄청난 변화가 작은 일들에서 시작될 수 있고 대단히 급속하게 발생할 수 있다. 한번 읽어보시죠. 조금씩 밀려서 책상 끝에 다다른 동전은 그동안 이동했던 것과 똑같은 힘과 속도를 단 한 번 더 주는 바로 그 순간 바닥에 떨어지죠. 국내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1. 의무교육에 대한 불신. 의무교육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순수 학문의 무시로 이어집니다. 성과 위주의 입시 지향 정책이 나온 결과는 그대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장 학생들은 수능에서 성적 따기에 불리한 탐구 영역 중 경제를 잘 고르지 않습니다. 선택 인원이 적어서 수능에 불리하니까요. 수능 경제만 알아도 사회에서 나에게 도움되는 게 너무나 많은데. 2번 학력 인구와 노동인구 감소. 학력 인구의 저하는 사회 의사결정과 노동주체인 20에서 50대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의사결정과 발언이 갖는 파급 효과가 커집니다. 이는 만일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국가를 상대로 사익을 주장하는 개인의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3번 계층, 세대, 지역 간 이념적 양극화. 민주주의 사회는 토론을 거쳐야 합리적 결론에 다가가고 최종 결정은 다수결에 의지하잖아요. 하지만 지금같이 공감의 부재와 사고의 양극화가 동시에 일어난 상황에서는 토론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기가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억지로 다수결에 의지해서 내린 결론이 지혜롭지 않을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하게는 심지어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결된 사안이 다수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치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자연 환경 보전 문제는 그 어느 개인의 사익과도 연계되지 않습니다. 국가 간 회의에서 환경을 위한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방안을 내고 설령 무리해서라도 국제법으로 자연 보전 정책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자국 내 국민들이 호응해주지 않으면 정부는 밀어붙일 수가 없습니다.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여긴 개인은 사고와 습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바꿀 테니까요. 티핑포인트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재앙 수준의 자연환경 문제가 가시화되면 국민들이 잠시 친환경적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겠죠. 그러나 그 순간이 와도 과연 개인이 자신의 사익을 희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왜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직장인, 학원 강사, 정육점 주인, 배달원인 내가 재산을 희생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이분법적 판단의 틀로 사안을 이지선다형 문항지로 만들어서 국민에게 선보이는 방식으로 운영했었다면 이제는 슬슬 집단지성을 통한 사안 해결 방식을 고려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제력, 인구수, 공감 능력,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여 이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실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꿈을 꿔봅니다. 이 네 가지 요소로 한국이 세계에 답을 제시하는
만화 같은 허무맹랑한 꿈을 꾸어봅니다. 저는 3명의 부모들과 이승에서 할 말이 없어요. 방송에서 말하지 못한 더 많은 얽히고 설킨 이런 것들 세상에서 어찌 풀겠습니까? 저승 가서 4명이서 술 한잔하며 셈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승에서는 덮어두고 순서대로 돌아가면 그때 결산 한번 해봐야죠. 밉냐고요? 설마요. 제가 이만한 사람이라도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저는 압니다. 어린 시절 불과 며칠 밤이었겠지만 친어머니는 잠든 저를 무수히 많이 쓰다듬고 이뻐했을 겁니다. 한 번은 친어머니 단칸방에서 묵는 날에 아팠어요. 열이 많이 났던 일요일이었죠. 저를 업고 약국을 찾아 시장을 누비던 엄마의 등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크게 홍수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어머니는 허리까지 오는 물을 저를 업고 건넜죠. 새어머니는 당신의 아이가 생겼지만 스스로 없앴습니다. 직접 낳은 아이가 있다면 나를 덜 사랑하게 될까봐. 한 번 지나는 말로 이런 얘기도 하신 적 있어요. 아버지는 너를 생각하며 보고 싶다고 우신 적이 참 많았다라고요. 제 나이 30 후반이 되어서야 치매기가 생긴 93세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제 가족과 함께 찾아갔죠. 그때는 부모님께서 모시고 계셨는데요. 저의 어린 아들이 제가 낳은 아들인지 저인지 이해시켜 드리는데 1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같은 말을 저는 웃으면서 10번 넘게 했었죠. 저 아이는 저의 아들이라고. 저는 할머니 기억 속에 있던 그 어린 아이가 이렇게 큰 거라고. 그쯤 되니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이해하시자마자 할머니가 대뜸 소리치셨어요.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지 알아? 근데 이제 와? 저는 이성에서 이 많은 이야기와 서로의 한을 말로는 풀지 못해요. 그게 말로 되나요? 혹시 아시겠나요? 제가 지금의 시각을, 세상을 보는 눈을 물려받고 잘 살게 된 이유? 사랑이죠. 사랑.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고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능력과 공감하는 능력 때문입니다. 많은 정치인, 예능인, 기업인들에 대해 저마다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해 볼 수야 있겠지만 그들 모두 인간적 고뇌를 겪어낸 같은 시대의 사람이라고 이해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사람이 다치고 희생당한다면 비난받아야겠지만 공감이 기반된 비난이 삶을 더 나은 것으로 바꿔줄 것 같습니다. 이제 양극단에서 싸우는 이분법 논리로 흘려보내기에는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고가 이런 방식으로 굳어진 저는 지금의 우리 자녀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지들이 찾게 해도 최소한 숙제는 좀 줄여줬으면 합니다. 이분법적 패러다임의 시대를 우리 때에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성은 칼을 품고 있습니다. 공감이 기반돼야 이성 속 칼이 사라집니다. 저는 꿈을 꿔봅니다. 허무맹랑한 만화 같은 꿈. 환경 보전이 시급한 과제인 세계인들은 집단 지성으로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정치 체계의 한국에
주목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5G 인터넷이 있고 대중교통수단으로 쌓은 수소차의 노하우가 있고 지하철만으로도 파주에서 신창이 연결되어 있으며 지상철, 고속도로는 전 국토를 관통합니다. 총기 규제가 엄격해서 치안이 안정적입니다. 전통적 무역 강국인 한국이 정부 차원에서 전 국토에 동북아시아 물류센터를 자청합니다. 영호남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부 지원하에 파격적으로 해외 기업을 유치시킵니다. 전 국토가 하나의 거대 물류 공장이 되어 메모리, 바이오, 철강, 디스플레이, 자동차, 수소에너지 같은 기존의 제품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동남아 전역의 회사가 한국에서 자국으로 세계로 완성 제품을 수출합니다. 높은 인건비에도 숙련도와 이해도가 높고 육로를 통한 수출입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수소 화물 열차가 상용화된 정책적으로 물류 코어를 자청하여 각종 우대로 외국 회사를 적극 유치시킨 호남 지역은 정부가 무시 못할 힘을 갖게 되었고 힘의 균형은 지역 갈등을 해소할 동력이 됩니다. 친환경 수소 화물 열차의 전국토 운행, 지식산업 기반의 3차 산업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인재, 이미 많은 산업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무역국가의 정체성, 이를 담보로 동부가 친환경 물류 코어가 될 것을 약속하고 전 세계 강대국들로부터 한반도의 통일을 받아냅니다. 때마침 러시아와 중국의 한계까지 치달은 독재 정치가 막을 내리고 자연스레 부자 세습으로 이어지던 북한의 독재 정권 역시 아들이 없는 김정은 때에서 막을 내린 바로 이 시기, 한국의 제안은 세계의 관심을 한국으로 향하게 합니다. 통일한국은 동북아의 경쟁 강자가 아닌 세계에 꼭 필요한 핵심국이 됩니다. 국제사회의 필요에 의한 동북아 영구 중립국의 탄생입니다. 이 근간에서 열강의 마음을 바꾸는 핵심 요소, 가장 중요한 열쇠가 집단지성입니다. 집단지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패러다임이 안착되면 나의 안전을 내가 지켜야 한다는, 우리 가족을 위해 내가 더 움켜쥐고 있어야 한다는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정책적 사안을 집단지성으로 해결하려다 보면 원치 않아도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정을 이해하고 나면 도저히 내 것, 우리 가족 것, 우리 시, 우리 도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주의적 가치관으로 무장한 정치인들이 당선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은 정서상 사정을 알기만 하면 돕기 위해 움직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서로 두려움을 키우는 겁니다. 기업 유치의 가능성을 품은 호남의 넓은 땅, 세계 속에서 친환경 국가의 이니셔티브를 끌고 갈 수 있는 강원도, 이미 외국인들에게 높은 인지도를 가진 철강의 경상도, 지역 갈등이 많이 해소된 가운데 이 패러다임이 해외로 퍼집니다. 갑작스런 한국의 변화에 새로운 정치 모델로 공감의 패러다임이 떠오릅니다. 바로 이때 과감하게 한국은 통큰 제안을 합니다. 세계 물류 코어가 되어 세계의 부를 한국이 가지겠다는 욕심을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강대국들의 관심을, 마음을 사로잡는 열쇠입니다. 부자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듯이 한국 정부는 지구의 자연보호를 위한 세계적 사업에 국부의 일부를 해마다 환원합니다. 지구인 공공의 해결 문제가 생긴 지금이라야, 바로 지금이라야 가능한 통큰 지원입니다. 자산시장에 유입되는 달러로 국민들의 자산 가치는 높아지겠지만 한국 정부는 높아진 국부를 움켜쥐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세계 강대국이 경계해야 할 대상이 아닌 게 됩니다.
그러면 분단과 세계 강대국 간의 다툼이 더는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나라도 소유할 수 없는 모든 나라에게 필요한 세계 중립국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동북아 물류코어에 한국 수소열차가 바다가 얼어붙는 러시아까지 달리고 대륙을 넘어 혈맹국 터키까지 도달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주식과 자산 시장은 그렇게나 높은 자산 규모 상승을 보여주는데 전 국민이 벤츠를 타고 다니며 매 끼니마다 외국인 근로자가 차려주는 호화로운 식사를 할 것 같은데 물질적 삶은 지금과 똑같습니다. 해마다 쌓아올린 부가 전부 자연보호 목적 자금으로 다시 해외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얻는 것은? 많은 기업, 자손들의 직업 안정성. 이는 다시 대입이 취업이 아닌 학문의 대상으로 변함. 그리고 호화롭지는 않지만 전쟁과 먹고 살 걱정에서 벗어난 한국인의 저녁과 여유가 있는 삶. 무엇보다 불안이 없는 삶. 사람들이 물질이 아닌 문화와 지식에서 충족감을 느끼는 삶. 무엇보다도 불안하지 않기에 급하지 않고 공감할 수 있는 삶. 전 세계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당당한 경쟁자라는 과거의 발전 지향성 낡은 슬로건이 아닌 세계에 꼭 필요한 대한민국이 되었기에 우리나라 국민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물질적 삶은 똑같죠. 정신은 공감으로 채우고 남는 시간은 문화와 예술과 지식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 자손의 마음에 여유가 찾아오겠죠. 혹시 알아요? 다른 나라들도 따라할지. 이것으로 2부, 3부 합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